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거의 시장을 매크로가 좌우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2023년 하반기 들어서는 매크로에 대한 변수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은 아니 근데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AI로 쫙 갔다가 로봇 관련주로 쫙 갔다가 그렇죠. 뭐 2차전지 뭐 랠리 쫙 갔다가 막 쏠렸더라고요. 이 쏠림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어려운 장세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주도주가 계속 밀고 끝까지 가는 주도주는 별로 없었고 거의 우리가 차 막힐 때 차선 빨리 바꿔타가지고 제일 잘 흐르는 쪽으로 가는 그 플레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잖아요. 그 로봇주, AI주 이런 것들이 연초에는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제 2차 전지로 넘겨주고 2차 전지도 쭉 올랐다가 이제 5월, 6월 들어가면서 또 이제 빠지고 반도체로 넘겨주고 반도체 소재 장비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도주 싸움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장기 주도주가 있습니다. 저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장기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AI주나 로봇주 같은 경우들은 테마도 맞고 방향성도 맞지만은 사실 성급한 부분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매출이 크게 일어나거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완전히 끝났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또 언제든지 또 그쪽으로도 매기가 또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혹시 뭐 섹터 얘기할 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꼭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2023년 상반기에 랠리를 펼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잠깐 뭐 반도체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주들이 강했어요. 미국에서도 빅테크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지 않는 성장주들도 꽤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분명히 고금리 시기인데 예전에 저금리 시대에 봤던 것처럼 왜 이렇게 성장주가 또 강했을까? 이거 좀 복귀해보고 싶거든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주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반도체,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전통 산업재들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은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뭐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야지 뭐 살 텐데 그런 부분이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은 장기 성장이 좋은 것들이 뭐냐라고 찾아서 그쪽으로. 근데 그런 주식은 비중이 또 크지도 않잖아요. 2차 전지야 뭐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는 현상.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성장주로 쏠렸던 이유가 그거고요.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자체 레벨은 높은데 사실 금리가 고점 찍고 꺾이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는 작년 미국 기준 금리로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4.2까지 찍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흘러서 3.3까지 갔다가 지금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국채금리도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시장에서는 뭐 연초나 이런 때까지도 한 5월, 6월이면은 정책금리 인상도 거의 마무리될 거다. 이러니까 끝나가니까 이제 그 동안에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성장주들을 다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공략을 한 거 중에서도 그래도 이익이 좀 탄탄한 회사들 위주로 먼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주식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에 좀 더 쏠리는 현상을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아직도 경기가 나쁜데 왜 성장주가 가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어요. 그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바이오 제약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바이오 제약은 사실 지금 뭐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투자만 하고 R&D 비용 때문에 적자만 내고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테크는 대부분인데 그런 회사들이 또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금리가 아주 낮았을 때. 이럴 때는 특히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지금 사실은 경기가 나쁘거나 또는 뭐 금리를 어떻게 올리거나 큰 상관이 없는 섹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익, 미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가니까 단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좀
그래도 비교적 눈에 확실히 보인다 이러면은 글로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엔터 주식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엔터랑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이익과 수주가 쭉 나오면서 갔던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견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거의 시장을 매크로가 좌우해 버렸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또 그로 인한 기준금리, 또 그 전망 자체.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2023년 하반기 들어서는 매크로에 대한 변수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매크로가 사실은 항상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큰 바다의 뭐 조류의 흐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유동성과 함께 매크로라고 하는 그 경제 성장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좀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은 이제 동결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7월은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좀 시장이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컨센서스가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자료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좀 보시면은 지금 물가가 6월 13일 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CPI 그리고 미국 물가가 13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15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결을 하느냐 또는 그 동결은 할 것 같은데 거기서 7월 달에 우리가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코멘트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6월 달은 저는 이제 동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물가가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5월 달 물가죠. 6월 달에 발표하는 5월 달 물가.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예상치는 지금 CPI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4.7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치가 실제 이제 저는 이걸 많이 봐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거를 보는데 왜냐하면은 얘는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그냥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별일 있을 때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거의 데일리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 지역 연준인데 클리블랜드 지역의 CPI가 아니라 미국 전체 CPI를 자기네가 포캐스팅 예상을 해서 맞습니다. 데일리로 보여주는 거 매일매일. 친절한 연준이네요. 그래서 예상치에 아까 이제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써서 올릴 때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쪽 연준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몇 안 되는 사이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확도가 더 높아요. 더 빨리 움직이고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 쳐놨는데 4.13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5월달에 물가가 4.13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컨센서스는 4.7이죠. 그러니까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거의 그 5월에 발표된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로 4.7% 아니었던가요? 4.9였죠. 4.9였나요? 4.9. 저번 달은 4.9였고요. 지금 컨센이 4.7. 지금 이제 4.9에서 4.7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근데 클리블랜드에서는 너무 낮게 보고 있어요. 4.13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과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거 꼭 믿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업데이트돼서 계속 자주 업데이트 되니까 뭐 이게 좀 더 가깝다. 그러면은 적어도 4.7보다만 조금만 낮게 떨어져도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가 있는 거죠.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의 98765 4%대 4.9%까지 봤는데 이제는 4%대 초반을 볼 수도 있다. 초반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하여튼 4.7에서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맞출 수 없죠. 이거 맞출 수 없고 더 중요하게는 코어 CPI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코어 CPI는 약간 둔화되는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둔화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 이틀 있다가 FOMC에서 적어도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7월 달에 있을 때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트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는 일부러라도 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는 긴장해라 이것들아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게 효과적이죠, 사실은. 어차피 물가는 잡아야 되고 소비도 죽여야 되는 게 연준이 지금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겁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매를 좀 많이 때려와가지고 애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한 대 더 때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는 거죠. 백스윙까지는. 그래서 의외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6월은 스킵하고
7월에는 그래도 또 한번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크로가 중요하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아직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6월달에. 근데 안 끝나가지고 7월달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3번 연속 동결했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사실 그 영향이 좀 컸거든요. 네. 보면은 물가가 꿈틀꿈틀하니까 캐나다도 다시 올린다. 거기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저기서 저랬으면은 미국도 물가 안 잡히면은 또 7월달에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랠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스닥이고 코스피고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나오면서 좀 중요한 콜 변화가 있는 거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연초 이후로는 계속 좀 좋게 강하게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예. 네, 연초 이후로 뭐 3월 달에도 은행 사태 있을 때도 빠지면 적극 매수합시다라는 톤을 계속 유지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슬로우 다운 하자라고 오.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오, 그래요? 네, 6월 달은 약간 주춤할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도 지난해에도 쓰셨는데 지난해에는 2022년 뭐 한 5월 현재 시장은 어떤 위치일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게 있어요. 네. 뭐 증시의 사계절 이런 느낌으로도 네. 2023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려는 지금 시점에서의 네. 이 주식시장의 위치는 어디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상승 추세에 있고요. 네. 상승 추세 네. 속에는 있고 네, 큰 상승 추세 트렌드 안에는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V자 반등을 했던 그러니까 한번 경기 침체가 와서 확 망가졌다가 V자 반등하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기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인데 이거는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뭐 사야 되는데 네. 아주 단기적으로 한 6월 달은 좀 보자라는 얘기가 이제 7월에 한번 금리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과열 지표들이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럼 왜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7월 달에 만약에 금리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네. 이제 더 안 올리면 5.5가 이제 종착금리라고 칠게요. 5.5%.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을 때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면은 네. 16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단이 있었을 때 14차례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차트 자체도 이 0이라는 마지막 라스트 하이크라고 쓴 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를 그 연도별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예,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다 올라갔죠. 한 번 네. 빼고 2000년에 나스닥 버블 터질 때 빼고는 거기에 이제 911까지 터졌죠. 예, 그런 거 빼고는 올라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조정할 수 있지만은 조정하면 사는 조정이다. 이거는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지나가서 뭐 8, 9, 10월, 11월까지는 저거 10월까지 할게요. 10월까지는 좀 악재가 없습니다. 물가도 계속 더 떨어질 거고요. 예. 네. 그리고 4분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가의 기고 효과, 작년에 물가가 되게 높았던 효과가 싹 없어져요. 네. 4분기부터. 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네.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물가가 9.2%였어요. 2%였어요. 예. 지금 이제 4.9잖아요. 네. 9.2%였는데 그게 7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6월이니까 7월까지 지금 뭐 3분기 내내는 그 높은 기고 효과 때문에 낮게 물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좀 낮게 보이는. 그렇죠. 항상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봅니다. 그렇죠. 네. 뭐 MOM으로도 보지만 그렇게 봤을 때 낮게 나오고요. 더 중요한 코어 CPI 있잖아요. 코어 CPI는 핵심 물가 지수가 작년 10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이 점점 꺾이다가 둔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코어 CPI가 그 다음에 꺾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가 둔화가 나오는데 그게 3분기에선 끝나요. 그러니까 4분기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제 거기서 물가 안 잡히면은 그때는 거기 가서 봐야 된다. 4분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기고 효과로 인한 네.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되는 둔화되는 효과는 좀 덜 할 것이다. 4분기부터. 그런데 네, 3분기는 무주공산? 그러니까 뭐지? 그냥 충분히 놀아도 된다. 빈집. 네, 빈집이고 악재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은 네네. 좀 경제적이니까 예.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을 때 비관론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기업 이익이 나쁜데 어떻게 올라가냐. 네. 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6월 1일자에 그 팩셋이라고 하는 그 네. 이제
통계 사이트. 실적 전망 해주는 사이트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의 1분기 실적이 78%가 다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정치들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턴은 계속 내려가다가 추정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서 우리가 기업 부분 이쪽에서 이익이 더는 이제 하향 조정이 끝났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3분기에 좋다는 얘기 중에. 저 이제 향후 1년간의 실적 추정치.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1분기에 빅테크 애들이 네. 감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트위터가 제일 많이 했지만은 뭐 메타라든지 기타 뭐 애플 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감원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의 효과가 줄어든 게 3분기부터 많이 나타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기업 실적은 겁나지 않는다.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은 3분기는 악재가 별로 없어요. 약간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이르면 연말 4분기에 좀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효과는 4분기에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거를 금리를 그래도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지 4분기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지금의 이 고용으로 봤을 때는 인하 안 할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 너무 좋아서요. 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네.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뭐 한 35에서 25%로 그렇죠. 좀 낮추고, 네. 네네. 그러니까 침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다. 노 랜딩으로. 저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그 좀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둔화가 속도가 느리면은 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그 효과들이 나중에 미치면서 내년에는 뭐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둔화는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좋아요. 지금 미국 경제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네. 중국은 더 안 좋고만 한데.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트렌드. 네. 그리고 다만 폭발적인 뭐 V자 반등 에너지는 없고. 네. 단기적으로는 6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네, 6월은 좀 조심하자. 예. 다만 그래도 조정이 오면 이거는 사야 하는 조정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3분기 7월에서 10월까지는 악재는 없다. 무주공산이다. 네. 빈집 털러 가자. 빈집 털러 가는 거죠. 네.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빈집 털이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 네, 그때 봐야 돼요, 지표들을. 그때는 또 이제 저희 YST에 또 출연하실 테니까요. 네. 계속 전문가들이 나오시니까요. 네. 김태용 대표님. 네, 저도 뭐. 네. 혹시 아까도 성장주 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김태용 대표님이 성장주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편이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성장주. 네. 항상 근데 성장주는 늘 비싸 보이고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또는 뭐 게임도 이제 분류상으로는 성장주로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성장을 못 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저 모양인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 성장하면서 기업 매출과 이익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랑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는 미용기기나 의료 장비 뭐 이 정도이겠죠. 네. 매출이 수주가 늘어나니까. 네. 그런 애들은 잠깐 조정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추세가. 네. 그래서 성장주가 뭐 금리가 잠깐 생각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죠. 저도 뭐 6월달에 저것도 틀릴 수 있지만 잠시라도 좀 조심하고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왔을 때 레벨로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성장주 핵심 성장주들은 빠질 때 사야 되는 성장주들인 거고요. 아직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처져 있던 가치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전환되면서 막 올라가기는 또 힘들어요. 네. 경기도 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지금 예상보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금리 인상 없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막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또 바뀌겠죠. 네. 혹시나 가치주를 뭐 이렇게 뭐 그로스힐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포지션을 좀 갖고 있거나 네. 이러진 않습니까? 저희는 다 균형 잡힌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조금 오버웨이실 뿐이지 네, 가치주들도 다 같이 가져가는데요. 반도체를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성장주야 가치주야 헷갈리잖아요. 네. 이거는 PBR로 보면은 이제 가치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주긴 한데 네. 성장은 사실 반도체 가격이 빠그러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지 네.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치주로 생각을 하고 이 턴어라운드 물론 이제 반등을 많이 했지만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가치주의자 약간의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섹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주들은 뭐 조선 업종도 치고 뻗어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제 수주 잔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져서 매출이나 이익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그렇게 뭐 딱히 많이 이렇게 주도할 만한 건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가치주도 뭔가 사이클이 돌아오는 네.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들로 보시는. 예, 턴어라운드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그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퓨어 케미칼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퓨어 케미칼들도 이제 가치주인데 순수 화학 뭐 NCC 같은 그렇죠, 것들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 났으니까요. 예. 예, 하이닉스랑 똑같죠. 예.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성장은 안 하겠지만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합니다. 예. PBR로 보면은 이제 가치도 좀 싼 것 같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진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네. 현재 네. 지금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결론은 이제 좋게 보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좋게 보고 하나도 안 팔고 막 이런 그렇게 고집센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은 저희는 한 뭐 1, 2년 전부터 2차 전지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갖고 갔었는데 네.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내가 사놓은 만큼만 있어도 이게 주가 많이 오르니까 네. 펀드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 비중 조절하면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네. 약간 너무 슈팅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초율 4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싸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3, 4년 지나가면 하나도 안 비싼 주식인데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비싸진 거니까 많이 차익 실현도 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다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저희 뭐 전략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운영하는 개인 1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게 본다는 거를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솔하잖아요. 진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한 2, 3주 전부터는 좀 사고 있었고요. 뭐 어떤 큰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는 건 아니고 좀 저평가된 거 위주로 좀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사실 밸류에이션도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장표로.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열심히 계산한 거를 갖고 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니까 다 비싸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그러면 PR이 몇 배면 비싸냐. 왜냐면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캐시플로우 계산하고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전 거 기준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네. 위에 있는 LNF가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45배, PR 45배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예상으로 그런데 네. 이제 3년 뒤인 25년에는 14배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하면 지금 64배 정도 되는데 이제 3년 뒤에 32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뭐 되게 싸고 하나는 되게 비싸냐 뭐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이긴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외웁시다. 네. 예. 만약에 그 어떤 회사가 장기 성장을 해가지고 예. 매년 38% 정도씩 5년간 성장을 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는 PR이 50배 주면 됩니다. 네. 네. 이거를 뭐 방송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23년에 딱 10배인 회사를 발견했는데 38%씩 성장하고 27년 가면은 PR이 2배로 떨어져요. 그냥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5년이요? 예, 5년 뒤에.
그러니까 매년 38%씩 성장하면 5년 뒤에 PR이 2배로 떨어집니다. 10배 있던 회사가 10배였던 5분의 1의 밸류에이션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당시에 가면 또 10배 받아야 되잖아요. 코스피가 10배니까. 그럼 또 5배. 네, 그러면 500%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승률이. 네. 상승 여력이. 네. 그러니까 PR이 50배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게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30%씩 성장하는 회사를 찾았다 이러면은 대박이죠. PR이 한 37배 정도 제가 계산한 거는 37배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씩 연평균 성장한다면 37배의 PER을 줘도 된다. 그게 적정 PER입니다. 네. 네,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적정한 가치입니다.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평소에 항상 그 주가는 이익 성장의 기울기다, 이익 성장의 함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뭐 이론뿐만 아니라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뭐 45배고 64배니까 비싸냐 싸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 요거를 정리를 했는데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결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도 좀 빠져 있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틀리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이 회사들이 발표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라고 부르는 생산 능력을 위에다 맨 위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지금 18만 톤이에요. 캐파가. 그런데 5년 뒤에는 2027년에 발표해놓은 걸로는 71만 톤이 돼요. 네. 이거는요 수주를 다 받아놓고 증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틀리고 뭐 금리 올리면은 예측치 틀리고 소비 틀리고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의 뭐 고객사랑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동차는 장기 오더를 주는 걸로 유명하고 예. 왜냐하면 신차 만들려면 3, 4년 전부터 디자인해야 되니까 오더를 이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더의 증가율이 얼마냐면은 71만 톤하고 18만 톤을 나누면 330%나 돼요.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캐파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훨씬 더 디스카운트해서 이익이 캐파는 3배 늘지만 이익이 2배만 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PR이 55배가 적정한 가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굉장히 비싸서 공매도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고 LNF는 더 싸죠. 왜냐하면은 LNF도 지금 발표된 거는 26년까지 발표돼 있는데 42만 톤 정도 돼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더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 캐파시티도 300%가 늘어나요. 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한 40%씩만 성장하는 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끝에 둔화되는 걸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 38%씩만 성장해도 PR 50배니까 적정 PR인데 이렇게 하면은 PR상으로도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치로 계산해 놓은 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미래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로 땡기면 12배고요. 그 다음에 LNF는 6배입니다. PR이.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표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허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게 장기 성장 산업인 거 맞고 지금 성장세 기울기랑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아니고 다만 일부 종목은 너무 급하게 그렇죠. 그래도 뭐 PER 뭐 한 55배, 뭐 50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걸 뚫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좀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낮춰놓고 이런 전략도 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쪽 제일 많이 연초 이후로 4배 올씩 오른 주가들은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샀는데 4배 올랐으면 누가 안 팔고 싶겠습니까? 기관도 그렇고. 그건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빠졌다가 또 많이 빠지면 또 다시 그 궤적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끝까지 나는 이거 뭐 절대 신봉해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실 이유도 없어요. 트레이딩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지수의 반등이 막 V자 반등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반등은 아니거든요. 매크로상.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은. 책에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밸류에이션은 쌀 때나 주장하는 거다. 비쌀 때는 밸류에이션 그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나 거기서 좌우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말이 이제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20배도 비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30배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데 네. 그거는 그 성장률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는 성장률 계산이 가장 쉬운 섹터죠. 왜냐하면 캐파를 발표를 했고 오더를 갖고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오더가 지금 90조 원이거든요. 네. 90조 원을 갖고 있어요. 매출이 지금 6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예. 그럼 그 회사의 성장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부인하는 애가 이상한 애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성장성 자체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 3년 뒤에 성장을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언제 PR이 높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쓰는 밸류에이션 쓰냐 하면은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2차 전지가 50%씩 이익이 성장하다가 만약에 15% 20%로 둔화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 취소죠. 그냥 팔고 나와야죠. 네. 네. 이익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그때는 PR 50배 절대 못 버티고요. 그런 사례가 이제 옛날에 아모레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고성장하다가 둔화됐을 때 거의 70%씩 빠져버리잖아요. 주식이. 네. 그 빠지는 그 다음 해에도 역대 최고 이익이 났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성장률이 뭐 이익 성장률이 15%로 둔화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밸류에이션은 PR이 높다, 숫자가 높다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성장률이 꺾이는 그 시점을 찾아서 그때가 되면은 팔아라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서 판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됐을 때는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비중 조절 개념으로 조금의 매도를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예, 영역이 다른 거죠. 예,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막바지.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조금 덜어내는 것과 네. 아예 그냥 전부 다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하고 나온 거는 네.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매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 예. 셀 업체와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는 밸류에이션이 저기 장비 업체는 밸류에이션 저기 웬만한 저기 무슨 코스피 제조업 무슨 예전에 선반 기계 업종인 줄 알았어요. 밸류에이션 받는 거 저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높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 뭐 성장률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 그거 똑같이? 네,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몰라요. 다 모든 그 장비열을. 그런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추천을 일단 좋게 말씀드릴 때는 거의 다 양극재만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특히 분리막 완전 전 제거했고 요즘 분리막은 네. 분리수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가 측면에서 꽤 됐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 화학 제조업체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합성수지 이런 얇은 합성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셀 메이커도 저희는 셀 메이커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셀 메이커는 참고로 SDI나 LG 엔솔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네, 그런 노스볼트 뭐 등등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보다는 이제 양극재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 업체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데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죠. 네. 테슬라도 직접 한다고 하고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체인상 계속 갑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양극재를 얘기 드리는 거고 장비 업체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는데 장비 업체가 이익을 많이 못 내거나 주가가 소외돼 있는 거는 2차 전지만 장비만 만드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거의다가 LCD 장비나 이런 것들 같이 하다가 일로 넘어와서 복합 기업들이 많고 LCD 비중 줄어들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들이라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2차 전지만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비중이 커질 거고 미국의 공장 그렇게 짓고 아까 캐파 보여드렸잖아요. 네. 300%씩 늘어나는 캐파 그거를 지려고 그러면은 장비업체들도 다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장비업체들 하도 안 가가지고 저기 뭐야 네. 소재업체들 발 뒤꿈치만큼만 갔어도 꽤 올랐을 텐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이제 투명하거나 또는 스마트한 거죠. 네. 그래요?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네. 냉정하기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또 이 투자를 위한 투자 이 책을 복기를 해보면은 물타기는 성장하는 업종 내에서 1위 기업에게만 하는 거다. 네. 물타기. 네. 이건 어떤 뭐 물렸을 때일까 아니면 뭐 좀 조정을 받았을 때일까요? 좀 어떤 개념으로 좀 부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물렸을 때 하는데 저는 물타기는 사실은 이제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 대형주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타기 하는 거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주식을 살 때는 원래 원하는 거에 3분의 1만 사요.
또는 이제 절반 정도 사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를 사야지 이러면은 포트폴리오 2%를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1%만 삽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더 많이 이제 한 것보다 잘못 봐가지고 떨어지면은 나머지를 그 뒤에 채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가 잘 돼 있는 기업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면은 종목 많은데요. 뭐 그냥 1%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지. 그거 안달할 필요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제가 충분히 우리가 공부가 돼서 막 우리가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네. 막 샀는데 10% 빠졌어. 그러면 아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그렇죠. 또는 누구나.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 정해놓고 그 정도 공부는 해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타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업종에서 1등 주식들은 저희가 그래도 자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장하는 업종들은 한참 뻗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1등 주식들은 물타기 해도 빠져서 다시 물타기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단가 낮추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게 그 반도체처럼 그래도 언젠가는 사이클이 돌아오는 주기들이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게 뭐 물타기라는 개념은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만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사실 뭐 1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거기도 그런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반드시 손해가 났을 때만 뭐 표현을 뭐 어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들에게는 물타기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 났다가 뭐 한 130%로 낮아졌을 때 이분들에게 이게 물반 불반 타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표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더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사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고점에서 팔고 좀 빠지니까 다시 또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막 수익률은 뭐 200% 이렇게 나 있는데도 더 삽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뭐 150%로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대신 이제 목표 주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거는 2차 전지 그것도 양극재. 양극재만. 양극재만. 괜히 막 거의 폐배터리까지 가시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배터리 보급도 많이 안 됐는데 그게 언제 또 망가져가지고 폐 배터리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진짜 7년 8년 지나야 되는데 그 약간 테마 아닌가요? 근데 약간 그거죠. 저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이 저렇게 3년 5년을 땡겨왔어. 그러면 폐배터리도 3년 5년 땡겨와야지. 3년 5년 뒤에는 폐배터리 나올 거 아니야. 약간 이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2차 랠리를 한다. 이럴 때는 거기도 다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2차 전지가 좀 빠진다 이럴 때 사실은 2차 전지 중에 밑에 많이 빠져 있는 회사도 많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1등주들은 전고점까지 오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반도체는 특히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특히 시가총액 비중만 봐도 거의 30% 육박을 하니까요. 조금 어때요?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신가요? 또 이게 이어질지랑 같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반도체가 이제 반등해줘가지고 다들 이제 약간 투자하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일찍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큰 사이클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는 2, 3년 주기로 되게 큰 사이클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다른 이제 제조업체들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고 이게 수요처가 둔화가 되면은 이게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가지고 덜 생산해서 가격을 맞추거나 하는데 반도체는 생산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웨이퍼 넣으면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라인을 멈출 수는 없고. 웨이퍼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웨이퍼를 한번 멈추려고 그러면은 다시 가동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멈췄다가 재가동하는데. 넣은 거 빼고 안에 스크랩하고 다시 청소하고 다시 놓고 해서 그래서 그게 뭐 투자를 감산을 많이 하고 라인 조정을 할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멈추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 1분기 때 그게 사실은 이렇게 줄이는 생산량을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첫 번째 신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뭐 우리나라 13조 5천억 정도 샀는데 그중에 12조를 뭐 반도체만 산 거잖아요. 외국인이. 외국인은 아는 거죠. 이제 그 사이클이 제일 나쁠 때 사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반도체 이익 막 30-40%씩 날 때 그때 팔면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쁜 사이클에서 진입을 한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시겠죠. 전자를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양쪽 다 좀 긴 사이클로는 승산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가 가면은 그 효과들이 이제 나오면서 재고가 감축이 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분기가 가면은 사실은 그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줄였네. 네, 생산량을 너무 많이 줄였네. 이렇게 될 감산 너무 많이 했네. 네네. 그리고 재고가 채널 재고가 쭉 줄어들면은 빅테크 애들이나 서버 생산하는 애들이 또 막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재고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추정이 아니고요.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대만 전문 기관에서는 3분기에는 초과 수요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3분기부터.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채널 체크했을 때 이런 분위기상으로는 반도체는 빠질 때 계속 사도 되는, 아까 이제 뭐 물타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뭐 더 매수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전략은 계속 유리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여기는 이제 시장하고 외국인 플로어가 파는 플로어냐 또는 사는 플로어냐 이거 보면서 좀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선 산업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요거는 원체 이제 사이클이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조선은 수주 좋다. 뭐 3년치 일감 다 차 있다. 네. 도크 꽉 찼다. 이 이야기는 작년 초에도 들었고 거의 1년 네.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주가는 그래도 이제야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 현상을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강력한 성장주나 대안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굴뚝주들이 좀 치고 나가기 어려웠던 거고요. 전방 지표가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성과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운임을 하는 BDI라든지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걔네들의 그 캐시플로우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높았던 운임이 막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면은 더 조선주가 더 랠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전방은 아직은 둔화의 추세고 중국이 생각보다는 회복이 느리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선주가 뭐 주도주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중국 쪽에 대한 그 리오프닝 기대감 막 있고 네. 선사들이 그래도 조금 운임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던 시절에는 네. 수주가 잘 됐는데도 조선주가 못 올랐다가 네. 최근에는 운임도 많이 떨어졌고 선사들의 캐시플로우도 안 좋고 중국 경제 지금 둔화되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데 조선주는 또 오르고 있고. 네.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게 좀 어렵죠. 조선주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안에 더 눈에 보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글로 간 거랑,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맨날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에 전문가들 나오셔서 다 경기 침체 간다고만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경기 침체가 가고 그것도 하드랜딩 가고 이러면은 그런 굴뚝주 중에 특히 조선업은 잘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경기 민감 산업 중에 경기 하나니까. 민감하죠. 네. 왜냐하면 교역량이 충분히 받쳐주고 이래야 배 오더가 더 나올 텐데 네. 배 오더가 2년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또 나오나? 그런데 둔화되는 게 보이겠죠. 오더량은.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를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란 얘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치주를 살 때 고르면은 뭐 자동차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네. 조선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에 뒷꼬리가 자동차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것처럼 잠깐 들렸거든요. 자동차는 네. 그동안 이제 좋았기 때문에 네.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항상 우리는 앞으로의 변화를 보잖아요. 네. 성장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게 잘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성장률보다 더 좋을 건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잘했다. 마켓시어 게인이나 너무 잘했다. 네. 근데 앞에서도 네. 그 성장 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항상 그 자동차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억울해하시는 게, 아니 왜 PER 10배도 안 주느냐? 네. 5배, 7배 그러다 말고 그렇죠. 아니 코스피 안 좋을 때 그래도 8배, 10배는 받는데 왜 자동차는 항상 거기에서 올라오다 말아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자동차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동차는 거의 20년 동안 그랬어요. 10배 이상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과거에도 늘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알면 되죠. 근데 자동차는요.
수요가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에 늘어나는 게 3에서 5% 정도밖에 매년 안 늘어나요. 네. 그런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크게 나올 때보다는 그냥 이익이 좋아질 때 신차가 잘 나오고 현기차처럼 신차가 인기도가 높아서 마진이 높은 차가 많이 팔리고 SUV 비중이 많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개선돼서 이익이 늘어나서 그런 성장은 가져가지만 자동차 전체 섹터로 봤을 때 매출은 그래도 10% 이상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다. 근데 같은 자동차에 있는 테슬라는 보세요. PER 40배, 50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걔는 전기차만 만드니까 베이스가 낮고 그냥 성장을 하니까 같은 자동차에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PR이 아까 말씀하신 10배 트랩에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네. 누군가가 그 혁신적인 차를 만들어서 그 매출 성장률이 높으면은 그 10배는 가볍게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판매 대수도 거의 뭐 1억대까지 갔었었는데 전 세계. 네. 근데 뭐 9천만 대, 뭐 8천만 뭐 이렇게 네. 또 내려오고 그걸 또 뚫지를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매출 볼륨, 산업 자체의 성장보다는 네. 이익이 좋아질 때 그 정도를 보고 개별 플레이 해야 되는 거죠. 개별 플레이. 네. 개별 기업 중에서 잘하는 애로 가는 거죠. 테슬라는 또 어느새 네. 올해 신고가 가고 네. 있고 네. 어나더 레벨이고. 근데 현대기아차는 말씀 중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기차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 잔존 가치라고 하네. 그 네. 중고차 가격도 네. 굉장히 잘 방어가 되고 있고 네. SUV나 제네시스 브랜드 잘 되고 있고. 근데 PER은 5배, 6배고. 네, 그게 이제 이익이 잘 올라와서 그렇고요. 두 네. 번째로는 사실은 선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드, GM 주가들 다 쳐보세요. 현기차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연초 이후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 다 현기차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 테슬라랑 비교하려고 네. 하는데 거기 이렇게 좀 눈 깔아야 되는 거죠. 네, 미국 그러니까 빅3 보면은 이것들아. 미국 빅3 하나도 못 올랐어요. 네. 아까 그 화학주도 네. 뭔가 지금 완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역발상으로 그러면 투자하는 걸까요? 화학주. 네, 화학주도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화학주가 이제 작년에 적자가 났던 이유는 뭐 로켓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작년에 120불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재료의 이제 그 유가 원유와 그다음에 뭐 납사 가격 이런 것들이 올랐고 걔네들 스프레드는 당연히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이 락다운된 상태에서 화학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고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돼요. 이런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은. 최악일 때. 예. 그리고 이제 정유는 반대로 작년에 최고의 이익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이제 복합 기업이 많아서 이제 그런데 예. 필요한 정유사들은 작년에 뭐 이익이 3조 막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정유 기관 투자자들은 정유를 팔고 화학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미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적자에서 탈피해서 그러니까 원래 PR이 뭐 5배, 6배 해서 싸고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주가 오르는 것보다 PR이 뭐 100배인데 적자에서 흑자 들어갈 때 초기 30%의 주가가 사실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때 30% 오르고요. 그 다음에 좋아진다는 뉴스 나오고 이러면서 30% 오르고요. 마지막에 PR 싸다 이러면서 막 업황 최고 피크 단에서 30% 올라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꼭지이고. 그때가 꼭지죠. 그거는 네. 이제 어떤 사이클에 있는 사이클에 있는 산업, 뭐 반도체, 화학, 뭐 이런 것들, 철강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화학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중국에 이번에 이제 락다운 해제되면서 조금 소비가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슬로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엔 풀어줬다고 이제 미국 애들처럼 나가서 이제 저축한 거 다 쓰고 이러진 않는구나. 저도 리포트를 보고서 이제 막 천조 풀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었으면 다 나가서 돈 썼을 텐데 저축 안 하고. 성향 거기는 이제 있고요. 소비의 나라고. 네. 근데 확실히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유주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는 뭐 그 횡재세가 이야기 나올 정도로 기록적인 수익을 냈었고 다만 주가는 그걸 또 먼저 반영을 하면서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거의 뭐 한 1년 반째 계속 내리꽂고 있지 않던가요? 네. 정유주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일 때. 근데 여기서는 좀 턴어라운드는 유가나 마진이 좀 좋아져야 될 테고.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정유는 솔직히 판단이 안 됩니다. 화학도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믿는 구석은 작년에 적자를 낸 요인이 반대로 먹고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면은 그나마 나아지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NCC 위주로, 그렇죠. 순수 석유화학 위주로만 보신다라는 거였고, 아까 그 우리나라 성장 산업 중에서 거의 2차 전지 다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엔터. 네. 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그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5조, 4.6조 막 이렇게 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영상 나갈 때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우,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온 거는 하다 1, 2, 3, 4 이기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없으신 분은 이제 이제 차트를 보시고 사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이게 손이 안 나가죠. 네, 손이 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뭐 6월달에 뭐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그럼 많이 오른 게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업사이드가 아직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멘텀과 업사이드 둘 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뭐 갑자기 엔터주 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출연했을 때 엔터주는 항상 좀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엔터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또 비교적 굉장히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저희가 엔터주를 뭐 1분기부터는 좀 더 많이 살 수가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는데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왜 사는지가 중요한데 하반기에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굵직한 것들이. 근데 지금은 반영이 돼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BTS가 앨범 그 글로벌한 그 BTS가 앨범 판매량이 최고였을 때가 350만 장 정도 팔았는데 출시하자마자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애들은 450만 장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이키즈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뭐 BTS급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노래가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멜론 차트 김태용 대표님의 발언입니다. 김태용 대표님의 발언. 자, 스키즈 팬들은 그로스일로 가시고요. 저는 뭐 주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이키즈는 어쨌든 저희가 멜론 차트에서 1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빌보드 차트 1등하고 뭐 100위 안에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는데 들어갔었긴 했죠. 들어가는데도 미국에서도 인기 많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근데 450만 장이 팔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팬덤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팬덤은요 경기를 안 탑니다. 그쵸.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팬인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앨범 한 장은 8만 원짜리라도 사죠. 그거는 그 정도 돈은 무조건 쓰죠. 그러니까 그런 팬덤은 경기가 뭐 IMF가 와도 흔들리긴 하겠다. 그런데 그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데, 옛날엔 BTS 하나에 의존했지만 지금 그런 기업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데뷔조들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저가 봤을 때 무시무시한 거는 JYP도 그렇고요, 하이브도 그렇고, 미국에서 현지 아이돌들 오디션 봐가지고 현지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시아인 또는 이제 뭐 태국, 일본, 한국, 중국 정도 멤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냥 순수하게 미국의 아이돌들을 만들어서 그게 데뷔를 하는 거죠. 그게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K-팝 DNA를 저희 서양 아이돌한테 심어 놓는 건데,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뭐 A2K 프로젝트라든지. 근데 그게 잘 될지,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아시아에서 안 될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거기 있고 라디오 방송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어 다들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노래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한국말로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고, 앨범도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컴백하면서 나올 앨범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엔터는 뭐 저희는 빠지면 사자. 뭐 지금 몰라서 부담스러워. 참고로 저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안 팔았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버텨보려고요. 오, 대박이네. 엔터 역시 밸류에이션 보고, 혹은 이제 차트 봐도 손이 안 나가고 밸류에이션을 봐도 손이 안 나가는데, 대표님한테는 아까 역설해 주신 것처럼 이것 역시 밸류에이션은 비싼 건 아니다. 지금 20배에서 30배 사이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30배에서 50배 아니고요? 20배에서 30배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는데 성장률로 보면은 그 비싼 것 같지 않고요. 그 기대도
물론 이제 2차 전지처럼 따박따박 얼마 이렇게 금액을 찍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흥행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흥행 비즈니스는 업사이드가 또 좀 있는 편이거든요. 베타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주로 좀 쏠리는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기서 뭐 많이 오른 거에서 적금 매수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근데 조정시 매수 또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또 근데 흔들릴 때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 역시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는 조정 나올 때 사야 하는 조정이다. 성장주의 1등주들은 물타기 해도 된다. 그 똑같은 얘기죠. 아까 포스코 퓨처엠 그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산 사람들은 다시 고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핵심주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제가 뭐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지 뭐 한 분기는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6개월은 좋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JYP는 1등주는 아니고 시총은 하이브가 더 큰데 JYP 정도 되면은 그냥 1등류의 1등이죠. 예, 그 시총은 하이브인데 네네네. 하이브랑 JYP 둘 다 뭐 거의 1등 그룹으로. 예, 1등 그룹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모멘텀들이 딱 그 두 가지 기업이 그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데뷔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엔터주들도 항상 어느 산업이든 뭐 잘 나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멤버 탈퇴라든지 뭐 계약 파기나 만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안고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굳이 이제 예측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 계약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탈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처럼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그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제 탈퇴하는 게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엑소 멤버 3명이 탈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대주주를 컨트롤하는 이수만 씨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첸백 씨. 그런 건 보면 아니까. 그러게. 그래서 뭔가 티어가 좀 나뉘는 건가? 원 티어, 하이브, JYP, 세컨 티어, 뭐 SM, 뭐 YG,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가? 라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근데 뭐 YG도 뭐 아주 훌륭한데요. 그렇죠. 거기도 뭐 베이비 몬스터 신규 데뷔하니까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것도 최근에 보면은 잘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면서 또 확인을 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확실한 성장 산업이라고. 확실한 성장 산업은 맞는데 얼만큼 이게 보급이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본 거는 이제 덴티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처럼 이렇게 임플란트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계속 노인이 되면서 이빨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고 중국에서 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장기 그림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면은 또 새로 이빨 갈고 이렇겠다 하는데 이제 의료기기는 이제 장비잖아요. 그러면은 뭐 에스테틱이나 뭐 미국에 이제 많은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 또 계속 살지 안 살지를 우리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가성비 있게 잘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쭉 따라가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따라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첨단 AI를 활용한 이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또 말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나쁘진 않은데 언제 내려와야 될지는 저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라 해야 될까 좀 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또 빠지지 않는 게 최근에는 방산 이른바 이제 K자가 붙고 K 방산 되면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물음은 계속 되고 있고 방산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이렇게 성장 산업으로 같이 보시는지요? 방산은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성장이 맞는데 성장세가 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폴란드가 됐건 어떤 나라에서 수주가 나오면요, 그게 한꺼번에 매출 확 잡히는 것보다는 거의 10년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더량도 줄였다 늘렸다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픽스된 오더들이 아니거든요. 수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면 좀 수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성장세는 맞는데 성장률은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같은 그런 좀 튼튼한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채권과 같은 느낌의 튼튼한 주식이 맞지만 네. 성장률 자체는 뭐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슈나 모멘텀도 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도주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는 계속된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오, 혹시 오늘 뭐 배터리신 내용이나 못하신 내용이나 뭐 준비하신 게 많은데. 아, 네, 뭐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아까 제가 했던 게 맞다. 오, 이봐요. 제가 까먹고 끝낼 뻔했다니까요. 네. 예, 외국인 수급의 어떤 뭐 퀄리티 이거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6월달에 조금 저가 이제 주춤한 거는 지금 슬라이드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탐욕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피어 앤 그리드 많이들 보시는 건데 CNN에서 나오는 거. 공포와 탐욕 네. 지수.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탐욕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기 지표기 때문에 사실은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이제 과매수에 건에 들어가고 있고 빅스가 너무 낮아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지금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러면 좋은데 이게 뭐 많이 유지가 될 때는 혹시 뭐 돌발악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 돌발악재는 없고요. 그냥 너무 낮으면은 좀 쏠려 있다라는 정도 이런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너무 단기적인 거라서 의미는 없는데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둔화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JP모건 자료인데 계속 이제 보면은 1월 달에 이머징 마켓으로 22 빌리언 US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 7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10 빌리언, 4.3 빌리언 이렇게 하다가 5월 달에는 이제 멈췄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위클리로 저희 이거 먼슬리로 보여드렸지만 위클리로 보면은 저번 주부터는 또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엑스제팬은 보면은 약간 유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연초율로 13.5조를 샀는데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안 끝났는데 이제 합치면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확대하면서 네. 이제 국채 발행이 1조 달러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조 달러가 다 충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국채를 안 사고 있었어요. 뭐 발행을 안 하는데 안 사고 있었죠. 네, 부채 한도 이게 돼야지. 그래서 이제 발행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좀 살 거죠. 많이 샀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애매하게 맞물리고 7월 달에 FOMC에서 또 금리 한번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몰리는 달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한번 끊고 가자. 그냥 한번 잠깐 우리가 많이 먹은 거 한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이런 스위치하는 이런 걸로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그냥 무던하게 가실 분들은 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초과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쉬고 미 국채 발행이 좀 늘어서 유동성이 조금 악화되고 일시적으로라도 흡수되는 현상 나타나고 거기다가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복합되고 하면은 약간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연초율 17%나 올랐으니까 뭐 3, 4% 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꼭 이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잠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면은 그때 돈을 마련했다가 그때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없으면은 뭐 그냥 돈을 더 갖고 와서 빠졌을 때는 더 사는. 그래서 뭐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주가는 우상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